이야! 아니 이럴 수가. 언제 이렇게 강해졌지? 난 이 무예 도보 통지를 보고 훈련했다네. 전설의 비급 무예 도보 통지. 그렇다네. 어떻게 다시 한번 붙어볼 텐가? 분하지만 내가 졌어. 아니 이보게, 자는 이걸 도대체 어디서 구했단 말인가? 이건 한정판이라 구하기 힘들다던데. 아, 요거 말인가? 요것은 백동수를 검색해보게. 그렇다네. 요거 보게나. 시간여행 강원 이번 주 출연자를 소개합니다. 구수한 입담으로 강원의 역사를 풀어낸다. 시간여행 강원의 멘토 강원대학교 김풍기 교수. 무사 백동수의 맥을 이은 24기 전통 무예의 대가. 수원시립공연당 무예 24기 시범단 최형국 박사. 조선 제1검의 설화부터 현장 조사까지 백동수의 흔적은 내가 찾는다. 인제군 윤영준 학예연구사. 한국을 너무나 사랑하는 귀여운 수다꾼, 파란 눈의 한국인, 가톨릭 관동대학교 최다미 강사와 함께합니다. 몇 년 전에 한 방송사의 드라마를 통해서 재조명되기도 했던 무사 백동수의 이야기를 오늘 시간여행 강원에서 해볼까 합니다. 먼저 김풍기 교수님, 무사 백동수가 뭐 전설 속에서만 존재하는 인물이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실존 그렇죠. 인물인 거죠. 네, 실존 인물이죠. 네, 어떤 인물인지부터 좀 잠시 소개를 해주시죠. 백동수는 이제 아무래도 조선 후기 우리가 흔히 이제 그 문화의 뭐 전성기, 부흥기 뭐 이렇게 얘기하는 영종조 시대를 온전히 살다 간 인물입니다. 예. 이 백동수가 살았던 시대는 당시 이제 청년 문화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연암그룹이 아주 왕성하게 활동하던 시기인데 백동수도 역시 이제 이 연암그룹 중에 한 인물입니다. 특히 연암그룹 중에 아주 뛰어난 아주 천재형 인물 중에 이덕무라고 있죠. 그렇죠. 이덕무가 백동수의 누나하고 결혼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천안매부 사이여가지고 일찍부터 이제 이 그룹하고 아주 친하게 지냈었고요. 네. 아쉽게도 뛰어난 능력은 있었지만 그 서울 출신이라 가지고 이렇게 그 자기의 능력을 마음껏 펼칠 환경은 좀 안 됐습니다만은 그러나 무과를 통해서 관직에 진출해 가지고 장용령 초관을 비롯해서 그 이후에 이제 뭐 비인현감이나 박천군수 뭐 이런 걸 지냈고 마지막으로 나온 지낸 벼슬이 군기시 부종인데 군기시 부정이 품계로 치면은 종 3품이거든요. 꽤 높은 벼슬이죠. 그래서 그렇게 벼슬도 꽤 지냈고 또 당대 아주 최고의 검객으로 이렇게 알려진 인물입니다. 예. 무사 백동수 이러면 수식하는 단어가 여러 가지인데 그중에 이제 협객이라는 단어가 빠지지 않더라고요. 무사 백동수가 무예 도보 통지를 편찬한 핵심 인물 중에 한 분이다라는 역사적 사실이 있습니다. 최영국 박사님, 우리가 일단 먼저 박사님이라고 부르기보다는 제 모습이 정말 그 무사의 모습으로 좀 오셨는데, 이 무예 도보 통지란 책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예, 지금 이 책입니까? 예, 네. 이 책으로도 지금 들고 나왔는데요. 예. 이렇게 무예를 글과 그림으로 설명해 놓은 책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특징이 정조 시대 때
무사 백동수의 지휘 아래 예. 만들어진 조선을 대표하는 병학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실제로 이 무예서를 바탕으로 조선의 군사들이 조선을 지킨 내용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예. 그럼 우리 최 박사님은 지금 무예 도보 통지에 담긴 내용을 다 온몸이 기억하고 있고 습득해 있는 네. 예, 무사 최형국으로. 이제 최 박사님 아니고 최 무사님. 최 무사님 이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러게 말입니다. 자, 자. 지금 우리가 백동수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우리나라 역사에 이렇게 무사 백동수가 있다면 뭐 일본에는 전설의 협객 미야모토 무사시가 또 있고 그렇죠. 또 영화로도 많이 재조명됐던 그 황비홍, 또 중국에는 또 황비홍도 있고 뭐 각 나라 동양에는 각 나라별 무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서양도 마찬가지일까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예, 유명한 예. 지난 한 2000년 보면 네. 그 로마 제국 때 그 영국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네. 거기 그 보디카 1세기 때 보디카라는 여왕이 있었어요. 나중에 죽게 되죠. 그거는 영국이고 그리고 뭐 스코틀랜드도 독립하기 위해서 윌리엄 월레스 예. 또는 로브 로이 이런 분들이 있었죠. 그리고 검술은 뛰어난 사람들이었죠. 그분들도. 그리고 스페인에서는 엘시드라는 분 아시죠? 엘시드. 엘시드는 이제 그 이슬람 제국하고 싸우면서 그분도 검술이 꽤 뛰어났다고 그랬어요. 예. 무사 백동수, 이제 무과를 급제한 무관이면서 또 조선 최고의 협객이고 또 당대 여러 학자들과 친분을 가졌던 무사입니다. 윤영준 학예사님, 그런 백동수가 우리 강원도와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는 거죠. 예. 우선 백동수가 무과에 급제하고 나서 일정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네. 강원도에 응거를 하게 됩니다. 네. 8년이라는 기간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강원도는 이제 백동수가 신분적인 한계 때문에 관직에 나가지 못해서 절망적인 어떤 상황 속에서 예. 새로운 이제 단계로 나갈 수 있는 어떤 치유의 땅이자 또 희망의 땅으로 관계가 설정이 되지 않았는가. 예. 그래서 강원도와 지금 구체적인 관계를 갖게 됐고 그 다음에 강원도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희망과 재생의 네. 땅으로 좀 이제 알려지게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8년간 은거를 한 우리 강원도 인제 현장을 우리 제작진이 다녀왔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무사 백동수의 흔적을 찾아 나선 길. 백동수는 당시 궁벽한 산골이었던 강원도 인제의 기린협에서 8년간이나 은거를 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곳일까요? 기록에 의하면 백동수는 당시 춘천군에 속해 있던 인제 기린협에 숨어 살았다라고 전해집니다. 지금도 인제에는 기린면이란 지명이 남아있는데요. 하지만 구체적으로 기린면 어디에 은거했는지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기린 땅은 지형적으로 굉장히 험악한 곳이었는데요. 북쪽에는 설악산과 전봉산이 버티고 있고 동쪽으로는 오대산과하고 태백산으로 연결되는 백두대간을 등에 지고 있는 산이 높고 계곡이 깊은 곳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백동수가 이곳에서 이 척박한 땅에서 몸소 밭을 갈고 조와 기장을 파종을 하고 닭과 돼지를 길렀다는 기록들이 아마 이런 험악한 지역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인제군 기린면에는 백동수가 살았었다고 알려진 곳만 해도 꽤 여러 곳이 남아있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유력하다고 추측되는 곳을 찾아가 봤습니다. 바로 토현 마을입니다. 이곳이 250년 전 당시 백동수가 29 또는 30살이던 백동수 행적과 유사한 한양에서 온 힘센 장사 이야기 전설이 전해오던 마을입니다. 만일 이 마을에 구전되고 있는 한양에서 온 힘센 장사 이야기 속의 주인공이 백동수라고 한다면 당시 백동수는 기린현 지역에서 일정 기간 광범위하게 알려진 유력한 인물이었다는 것을 추정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백동수는 왜 하필 이곳에 정착을 했던 걸까요? 아마 백동수가 기린협을 선택했던 것들은 아마 이쪽의 지형적인 특징 또는 지리적인 여건 때문에 선택하지 않았을까라는 추정을 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기린협을 누구에게 소개받았고 어떤 이유로 선택했는가에 대한 세부적인 사유는 지금 기록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은 근거와 수양하기에 적당한 어떤 지리적, 지형적 여건을 갖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사 백동수가 인제 기린협 어디에서 무얼 하며 생활했는지는 좀 더 연구를 해야 하는 상황. 하지만 분명한 건 조선 최고의 협객, 백동수의 삶에 가장 큰 획을 그었다 평가받는 8년이란 시간을 함께 해준 건 인적이 드물고 동시에 세상의 어떤 존재도 편견 없이 받아들일 수 있었던 바로 강원도 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시대 배경을 좀 살펴보죠. 김 교수님, 그 조선 시대는 사실은 무보다는 문을 더 강조했던 시절인 거는 분명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문신의 나라죠. 조선이. 네. 그 유생들의 나라고 유학의 나라인데 그렇다고 해서 물론 사회적으로는 무신에 대해서 약간 폄하하는 그 사회적 분위기는 있었지만 무신이 필요 없다고 생각한 시대는 아닙니다. 네. 예, 임진왜란이나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훨씬 더 그 필요성을 더 절감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 예. 이게 한번 당해보니까 정말 이게 얼마나 필요한지를 알잖아요. 예. 그런데 마침 이제 그때 영조와 정조라고 하는 정말 걸출한 임금이 나와서 네. 임병양난으로 피폐해졌던 조선의 문화를 되살리는 이제 그런 시기가 오는 거죠. 네. 물론 그 병자호란이 끝나고 나서 완전히 그 국토가 초토화됐다가 경제가 이제 막 다시 성장하는 이제 회복하는 시기가 숙종 말년 정도부터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영조 때가 되면 이제 완전히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이전보다 훨씬 좋아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문화도 꽃을 피울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예. 그것과 함께 이게 붕당 정치가 이때 아주 굉장히 격화되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숙종 연간에 특히 이제 이 붕당 정치가 아주 격화됐는데 네. 이때는 어느 정도였냐면 어떤 정권이 그 권력을 잡고 있다가 다른 정권이 치고 들어오면 이 상대방 정권을 완전히 몰살시킬 정도로 다 예. 이제 없애버리거든요. 수청해버리고. 그렇죠. 그게 이제 우리가 국사 시간에서 배우는 환국정치입니다. 예. 그러니까 판을 완전히 바꿔버린다는 거죠. 환국이라는 게. 그런 붕당 정치 속에서 백동수의 가문은 전통적으로 노론 집안입니다. 네. 노론도 이제 시파와 벽파가 있는데 노론은 노론 중에서 시파에 속하는 집안이에요. 이 시파가 어떤 거냐면 그 사도세자에 대해서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던 예. 파예요. 그런데 이 노론의 아주 적통인데 이 증조부가 백시구라고 하는 분인데요. 네. 이 백시구의 그 아들, 그러니까 백동수에게는 할아버지가 되는 분이 이제 그 백시구 증조부의 서얼입니다. 네. 아마 이덕무의 누나하고 결혼했던 것도 이덕무도 서울 출신이니까 아마 네. 그렇게 연결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서 집안 전체가 이제 무인 출신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집안은 경화사족으로 아주 노론 핵심 가문이지만 그 무인으로 이제 나갈 수밖에 없는 또 이제 그런 형편도 있었고 해서 아마 또 그 덕에 이제 우리가 걸출한 무인을 예, 그렇죠. 이렇게 기억에 이야기할 수 남기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런 백동수, 보통 우리가 무인 이러면 뭐 어린 시절부터 훌륭한 스승 밑에 들어가서 사사를 하고 뭐 이런 상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영화나 드라마도 많이 보고요. 백동수도 그랬을까요? 조선 같은 경우는 아주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가 조선 후기에는 거의 완성이 되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누구한테 무예를 배운다든가 이런 것들은 없고 아하. 공식적으로 이렇게 그 본인이 목과 시험을 응시하기 위해서는 이 조선의 후기 같은 경우는 목과 시험에 정규 과목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네. 뭐 활속이나 말탁이나 마상무예 뭐 등등의 몇 가지 과목이 있는데 이것들을 주로 활터에서 주로 많이 펼쳐졌습니다. 예. 특히나 서울 같은 경우는 노량진을 비롯한 백사장들 이렇게 한강가 주변의 그 넓은 공간에서 활쏘기 훈련이나 말타기 훈련을 계속 일을 했었거든요. 예.
백동수 같은 경우도 젊었을 때부터 자기 할아버지의 그런 그 무관 출신의 내용들을 그대로 받아서 본인도 이제 무과에 응시하기 위해서 무과 시험 준비를 위해서 그런 다양한 활터라든가 그런 공간에서 다른 사람들하고 여럿이 함께 모여서 무예훈련을 함께 받았었던 걸로 판단이 됩니다. 예, 예. 무과에 급제를 했지만 또 관직에 바로 나아가지 못하고 부모님과 가족을 끌고 궁벽한 시골이었던 당시로서는 정말 산골 마을이었을 텐데요. 인제의 기린협으로 은거를 한 백동수. 왜 은거를 이쪽으로 또 하게 됐을까요? 그 백동수에 대한 기록이 워낙 없기 때문에 네. 이제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조금 추정을 좀 해봐야 됩니다. 예, 예. 일단 이제 이분이 그 무과에 급제한 게 1771년 3월인데요. 네. 그 1771년 3월에 이제 무과에 급제했을 당시에 영조가 마침 그 서울 통청이라 그래서 이제 재능 있는 사람들은 서얼이든 뭐 양반이든 가리지 말고 다 등용하자. 네. 이런 지시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 때에 무과에 급제했으니까 백동수로서는 정말 기분이 좋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굉장히 고무된 기분으로 막 이렇게 지내다가 그 1772년 후반 무렵에 비로소 이제 선전관청에 발령을 받아요. 예. 이 선전관청이라고 하는 데가 어디냐면 이게 어떤 일을 하는 데냐면 임금을 호위하는 요즘으로 치면은 그 경호실 같은 데인데 경호실 업무에다가 또 뭐가 덧붙여지냐면 임금의 명령을 전하는 그 공식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임금의 아주 그 지근거리에서 그렇죠. 예, 예. 지근거리에서 모시기 때문에 무관으로서는 이런 데 가는 게 꿈이에요. 근데 이제 그 기분 좋게 이제 여기를 이제 가려고 이제 그 추천이 돼서 이건 선전관으로 추천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선임자가 후임자를 추천하면 거기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추천을 받아서 이제 이제나 저제나 이제 다 기다리고 있는데 그 무렵에 마침 영조가 선전관청을 잠깐 들렀어요. 예. 이렇게 순시하다가 들러가지고 물어봅니다. 야, 여기 선전관청에는 서얼이 몇 사람이냐 지금? 그랬더니 한 명입니다. 이렇게 대답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임금이 불같이 화를 내면서 임금이 서울 통청 정책을 실시하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여기 서울이 한 명밖에 없냐? 예. 임금 무시하냐? 이래가지고 여기 제일 책임자가 누구냐? 불러와라. 그랬더니 이제 선전관의 제일 책임자가 제일 이제 고참이 행수선전관입니다. 예. 행수선전관을 불러다가 곤장을 때리고 천리형, 그러니까 천리 밖으로 유배 보내버려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재종형이에요. 백동수의 재종형. 예. 백동준이라고. 야, 이 양반이 그때 제일 고참이었는데 마침 이 일에 걸려갖고 귀향을 가니까 발령을 기다리고 있던 백동수도 거기에 연좌돼 갖고 야, 발령 없던 걸로 하자. 예. 취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껏 고무됐던 한 젊은이가 예. 이렇게 엉뚱한, 그러니까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로 딱 실의에 빠지게 되니까 굉장히 그 실망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결국 이제 고무렵에 내가 그냥 은거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은거지로 택한 게 인제입니다. 예, 예. 그렇게 인제에 와서 인제 기린협에서 8년이란 세월 동안 은거의 세월을 보냅니다. 그럼 그 8년이란 세월 동안은 과연 백동수는 인제에서 무슨 일을 하면서 보냈을까요? 우선 이제 기록으로 보면 네. 이제 농사를 주로 지었던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나 뭐 이런 농사를 짓고 또 뭐 지금 마을 공동체 주민들하고도 아주 적정하게 그 동화돼서 네. 그 생활을 했던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이 기린협이라고 하는 곳이 지리적으로 백두대간을 이제 등에 지고 높은 산봉들을 머리에 진 형국입니다. 네. 그래서 아마 백동수가 들어와서 농사를 짓고 하면서 오히려 수련을 하거나 하기에 아주 적당한 그런 지리적 조건이나 지형적 조건을 갖추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이제 하게 됩니다. 실제로 인제 지역에 그러면 백동수와 관련된 무슨 설화 같은 것도 남아 있나요? 네, 우선 뭐 구체적으로 백동수라고 하는 실존 인물을 대상으로 한
그 이제 인물설화는 이제 나오고 있지는 않은데 네. 하나를 소개해드리자면 그 이제 기린 현재 이제 기린 네. 기린 지역의 한 마을에 이제 이런 전설이 이제 아직도 전승이 되고 있습니다. 예. 서울에서 한 사람이 왔는데 마을에서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을 처자를 희롱을 했다는 네. 뭐 그런 비슷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마을 청년들이 가서 이제 시비를 같이 붙은 겁니다. 예. 20명 정도가 가서 시비를 붙었는데 그 힘을 당해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1대 20으로 네. 이제 탁 붙었군요. 예, 예. 근데 못 쳤다 이거죠, 20명이. 네, 예. 그래서 다시 마을 청년들이 이제 그 다음 날 네. 돌을 던졌답니다. 예. 수없이 많은 돌을 던졌더니 그 다음 날 보니까 그 돌을 탑을 쌓아놓고 있었다고 합니다. 예, 예. 그리고 그 힘에 대한 그러니까 어떤 신이 좀 다른 일반 사람들과는 좀 다른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로 묘사가 되는데요. 물속에 그 내린천변의 물속에 들어가서 고기를 잡는데 다른 사람하고 틀리게 예. 작살이나 이런 도구를 이용하지 않고 맨손으로 잡았다는. 예. 그리고 이제 서울로 바로 올라갔다. 이제 이런 네. 그 전설이 이제 하나의 구조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 구조를 가지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예. 실제 백동수라고 하는 실존 인물로 맞닿아 있지는 않지만 지역 사람들에게 어떤 조선시대 후반에 네. 어떤 투영된 힘 있는 그리고 장사로서 그 농사도 지면서 했던 사람의 모습이 투영돼 있는 이제 일정적 서사적 구조는 가지고 있지 예. 않지만은 그런 인물이 백동수로 추정할 수 있지 않을까 예.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설화나 그 이야기로만 따지면 백동수는 그렇게 인제에 와서 그런 처자 희롱으로 청년들과 싸우고 돌아가는 무사가 되잖아요. 아마 초기 단계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구체적인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예. 초기 단계의 어떤 마을에 들어가기 전에 어떤 입사 의례나 통과 의례 같은. 통과 의례의 어떤 성격이 강하지 않았을까. 세상에 나오는 과정과 또 세상에 나와서는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최 박사님이 좀 얘기를 해주세요. 일단 그 강원도 기린여부를 떠나고 나서 예. 실은 떠나게 된 실질적 계기는 정조의 부름을 받아서 바로 궁궐로 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실은 가장 먼저 했었던 거는 정조의 근위무사. 네. 정조가 끊임없는 당대의 암살에 그렇죠. 시달렸거든요. 암살설들 그다음에 뭐 다양한 드라마나 영화로도 제작이 됐는데 끊임없이 자기 신변의 안전에 위협을 느끼면서 자기의 근위무사들을 모집을 계속 진행을 합니다. 네. 그 중에서도 자기가 이제 친하게 지냈었던 그러니까 당대 뭐 규장각을 만들어주면서 이덕무나 박제가 등등의 사람들을 그 안에 채워놓고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무사들, 자기의 신변을 진정으로 아끼고 지켜줄 만한 사람들을 찾아내면서 그 중에 이제 백동수가 딱 뽑힌 거죠. 예. 그리고 이후에 장용령을 정조가 새로운 군영을 만들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군영들을 대체할 수 있는 그들의 권력을 통제할 수 있는 새로운 군영을 만들 때 이렇게 백동수가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을 하게 됐죠. 정조의 총애를 입은 무사 이렇게 그렇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렇게 해서 무예도보 통지도 그러면은 정조의 명으로 함께 본격 작업을 하게 되는 거군요. 그렇죠. 역시나 그 작업 역시 뭐 이덕무, 박제가와 예. 함께 그 자리에서 공동으로 논의가 돼서 하루빨리 이 땅에 새로운 무예서. 네. 왜냐면 무예를 실은 병서, 무예서가 만들어지게 되면 일단 통일화 작업을 먼저 해야 하거든요. 예. 그래서 각 군영의 군사들의 자세들, 무예 자세를 통합시키면서 그들의 권력의 흐름까지도 통합을 시키겠다라는 의지를 무예서 안에서도 네. 배우인 거죠. 결국은 이 무예의 어떤 정리 과정 또는 이런 그 뻗어나가는 과정들이 권력하고도 이제 뗄 수 없는 이 관계네요, 이게. 그렇죠. 무예도보 통지를 편찬하고 백동수는 또 승승장구하게 되는 겁니까? 뭐 승승장구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런데 어쨌든 그 정조가 살아있는 동안은 네. 백동수가 그 굉장히 큰 역할을 많이 하죠. 그거는 분명한데 1800년에 이제 정조가 세상을 떠나고 순조가 등극하면서 네. 이게 하루아침에 이게 정치적인 지형도가 확 바뀝니다. 그게 이제 19세기로 가는 이제 신호탄인데
그 정조의 죽음과 함께 연암그룹에 속했던 사람들도 이제 동력을 잃어버리는 모습을 네. 많이 보여주고 그럽니다. 근데 정조 말년에 그 백동수가 비인 현감으로 나간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정조가 세상을 떠나고 순조가 등극한 뒤에 이제 박천 현감을 지내요. 1802년에 박천 현감을 지내는데, 그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기록을 보면 1806년, 그러니까 1802년에 박천 현감을 지냈는데 네. 1806년에 보면 전 박천 현감 백동수가 뇌물죄로 걸립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장률이라고 이제 이렇게 표기가 돼 있는데, 그런데 그게 굉장히 기록이 이상해요. 뭐라고 나오냐면, 그 뇌물죄, 그러니까 뇌물 사건에 연루돼 가지고 천리 유배형을 받아요. 예. 천리 유배형을 받는데, 이 사건을 보고하는 사람이 그 당시 영의정이었던 이병모입니다. 이병모가 이 사건을 임금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법을 왜곡하지 않고 뇌물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해요. 제가 이게 번역이 이상한가 싶어서 원문을 찾아봤더니 예. 이 원문이 맞아요. 법을 왜곡하지 않고 뇌물을 받았다는 거는 사실 뇌물이 아니죠. 이게 무슨 뇌물입니까? 법을 어기지 않고 뇌물을 받은, 이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 제가 보기엔 이거는 완전히 정치적인 사건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건으로 이제 갔다가 실제로 이제 유배 생활을 했는지에 대한 기록은 안 나오고, 예. 그 뒤에 이제 다시 그 군기시 부정이나 이런 그 고위관직을 다시 지내는 걸 보면 네. 아마 이제 그 사건이 정치적으로 조금 이제 논란이 이제 됐었던 예. 것 같아요. 뭐 그리고는 그 벼슬 이후로는 기록이 다시는 안 나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우리가 지금 무사 백동수의 일대기가 이렇게 흘렀구나 정도를 파악을 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또 관심을 갖는 건 무사로서의 백동수의 노력과 흔적들일 겁니다. 무예 도보 통지를 통해서 그 흔적을 가장 즐겁게 우리가 이제 느낄 수 있는 것인데, 보통 무예 또는 무사 이러면은 남자분들이면 우리가 특히 학창 시절에는 한 번쯤 상상을 해보지 않습니까? 무사가 되고 싶고. 남자의 로망이죠. 예, 그렇죠. 영원한 로망. 예. 실제로 무사가 되신 또 우리 조영국 박사님께서 이 수원에서 매일 공연을 하고 계시죠? 네네. 그 무예 24기 공연인가요? 이 도보 통지에 실린. 네, 맞습니다. 예. 궁금해집니다. 전 실제로 수원에서 본 적이 없어서 지금 더욱 궁금해지는데요. 화면을 통해서 일단 우리 여러분 함께 이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경기도 수원의 화성행궁. 정조가 현릉원에 행차할 때 임시거처로 사용했던 곳인데요. 크고 웅장하며 활용도도 높았습니다. 어머니인 해경궁 홍씨 회가변을 이곳에서 거행했다고 하죠. 제작진이 찾아갔을 때는 무예 도보 통지에 나와 있는 무예 24기 시연을 위한 준비가 한창이었는데요. 무기를 점검하고 의상을 챙기느라 분주한 모습입니다. 수원 화성행궁에서 지금 펼쳐지고 있는 무예 24기 시범 공연은 매주 월요일을 제외하고 오전 11시에 이제 쉬지 않고 연중 무휴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약 40여 분간 펼쳐지는 무예 공연. 무예 도보 통지에 나오는 병법을 충실히 따라 여러 가지 무기가 등장하고 마치 실전을 방불케 하는 시연이 펼쳐집니다. 무예 24기에 들어가 있는 그 무기들은 주로 단병 접전용 무예 무기들이라고 해서 군사들이 치고 아주 근접거리에서 싸울 때 사용했었던 무기들이 주를 이룹니다. 무예 24기는 정조가 만든 호위 군대인 장용영 군사들을 훈련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무예입니다. 장용영은 당시 신하들에게 집중돼 있었던 오군영 체제에서 왕권 강화로의 변화의 상징이기도 하죠. 장용영은 크게 서울의 내영과 수원 화성의 외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가장 핵심이 되는 군영은 바로 외영인 이 수원 화성에 주둔했었던 군사들입니다. 그 안에서 기병대인 선기대 혹은 친군이 같은 기병대가 따로 있었고 능기군이라고 해서 보병을 전문적으로 훈련하는 부대가 따로 있었죠.
거기 안에서 작은 부대로 나눠져서 각자 진법을 이룰 수 있도록 큰 전투에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대 편제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오늘 시연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진법들이 선을 보였는데요. 그중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이 원앙진입니다. 장수가 죽었을 경우 따르던 나머지 병사들을 모조리 참수시켰다고 하는데요. 죽거나 혹은 살아남거나 목숨을 걸고 전투에 임했을 당시 병사들의 모습이 상상이 되시나요? 일본이나 중국의 관람객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컨텐츠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 현장에서 군사들이 치고 움직이고 다양한 활동적인 움직임 모습을 볼 때 이게 어떻게 보면 진정한 한국의 다이내믹한 모습들이지 않나. 그래서 한국의 새로운 모습을 무예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컨텐츠라고 보이는 거죠. 올해는 화성행군 야간 개장과 더불어 볼거리 가득한 다양한 행사들이 펼쳐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무예 24기도 보다 널리 알려지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멋진 모습을 언젠간 또 수원 현장에서 직접 또 찾아뵙겠습니다. 제가 한번 현장에서 보고 싶은데 무예도보 통지 정조가 편찬을 지시했습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그러면 그런 지시가 없었고 정조는 어떤 배경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무예를 모두 모아서 책으로 이렇게 발간해라라고 했을까요? 정조가 무예도보 통지를 만들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네. 아버지 사도세자하고 아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아버지인 사도세자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는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아버지 사도세자가 뒤주에 들어가서 죽임을 당하기 이전에 했었던 가장 큰 일이 실은 병법서, 네. 무예신보라는 병서를 만듭니다. 그 병서에 무예의 18가지, 이제 18기라고도 불리는데요. 18가지 무예서를 무예신보라는 책으로 완성을 시켰는데, 이 정조가 등거하고 할 때 할아버지인 영조하고 이제 약속을 합니다. 자기 때에는 돌아가신 아버지인 사도세자에 관한 모든 이야기는 하지 마라. 네. 만약 이게 다시 문제가 될 경우는 또 한 번 또 피바람이 되기 때문에 모든 걸 덮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도세자가 했었던 모든 업적들도 실은 다 묻히게 됩니다. 네. 근데 정조한테는 이렇게 아버지를 생부를 생각하는 마음 때문에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더 띄워드릴까? 아버지를 생각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 안에서 그러면 아버지가 만든 병법서인 무예신보에 당대의 마상무예, 다시 말해서 기병들이 이렇게 수련했었던 무예들을 더 추가를 해서 6가지 추가를 해서 무예 24기로 완성을 시키면서 아버지의 위협과 자신의 위협을 하나의 무예서로 확대를 시킨 거죠. 이 무예도보 통지 우리가 좀 뭐 내용을 잠깐 아까 보기도 했습니다만은 이 책에 대해서 김 교수님이 좀 이렇게 좀 얘기를 좀 해주시죠. 예, 이게 사실 이제 그 최영국 박사님께서 이제 이 전공입니다. 그렇죠. 몸도 전공이지만 또 공부도 전공이시라서 이제 그렇긴 합니다만은 저는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조선이 그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한 공식적인 매뉴얼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만들었다라고 하는 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병법서가 전통적으로 시대마다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떠냐 하면 문신들이 나라를 다스리는 시대였으니까 문신들이 읽는 병법서라고 해봐야 많이 읽어야 육도삼략입니다. 그러니까 손자병법 열심히 읽어가지고 실제로 전쟁에 나가면 얼마나 써먹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임진왜란의 병자호란에서 호되게 당했단 말이죠. 이제 정조가 드디어 아버지의 그 업적을 이어받아서 그 아버지만의 업적이 아니라 사실은 그 이전부터 내려오던 우리나라 그 병법사의 큰 성과들을 모아서 무예도보 통지라고 하는 말하자면 국가적인 매뉴얼을 완벽하게 만든 거죠. 그런 점에서 그게 하나 아주 중요하다고 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연암그룹을 비롯한 그 당시에 젊은 지식인 계층이 없었다면 못 만드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러니까 얼핏 참여한 사람들만 들어도 여기에 내용을 총괄한 사람은 이덕무가 했고요. 저 글씨 쓴 사람은 박제가가 썼습니다. 굉장히 잘 썼거든요. 그다음에 무예 실제로 그 시연한 사람은 시연 총괄한 사람은 백동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만 쳐도
연암그룹의 핵심 인물이란 말이죠. 그리고 일성록 그 정조가 남긴 일성록에 보면 이 책이 완성되고 나서 이 책에 관여한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여기에 뭐 각수 새긴 사람 또 무슨 뭐 인출하는데 그 관여했던 인출장 이런 사람들 다 상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정조로서는 굉장히 심혈을 진짜 기울이고. 심혈을 기울인 책이에요. 그래서 정리하면 국가가 부국강병을 위해서 그 군사적 매뉴얼을 이렇게 만든 경우가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입니다. 그게 하나고 또 하나는 그게 젊은 지식인들의 문화적인 어떤 토대가 없었다면 절대로 나올 수 없는 책이었다. 이 두 가지가 저 책의 아주 중요한 성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의 전통 무예는 무엇보다 정신을 정말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아직도 뭐 검도라든가 궁도를 또 즐기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최 박사님, 이 무예 도보 통지에서는 그런 정신적인 어떤 수양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설명이 담겨 있을까요? 일단은 무예 도보 통지 안에서는 가장 딱 요결처럼 담고 있는 문장이 존재를 하는데요. 일담, 이력, 삼정, 사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담, 그래서 첫 번째는 담력입니다. 마음가짐. 그 다음에 이력, 두 번째가 힘. 삼정은 이제 정교함. 사쾌는 빠름입니다. 그래서 일단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마음가짐과 힘이 되면 절반 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머리 깍두기처럼 깎으신 분들이 가장 많이 쓰시는 게 이게 담력과 힘이 있으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럼 절반 먹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싸움에서도. 그 다음에 아무리 힘과 담력이 있어도 정교하지 않으면 다 무너지거든요. 그렇죠. 여기까지만 해도 이제 상당히 많이 이렇게 높은 실력이 되는데 거기에다가 더 빠름까지 채워야 한다는 걸 이렇게 깔고 있죠. 근데 문제는 이게 순서가 만약에 뒤집히면 이제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담력은 됐는데 힘도 없고 정교하지도 않는데 빠르기만 하다. 그러면 이제 머리가 복잡해져. 거꾸로 이제 다른 건 다 돼요. 이제 담력만 빼고 적이 나타나면은 도망가는 상태가 발생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병서하고 짝을 이루는 책들이 또 실은 무예도보 통지하고 소개시켜드려야 할 책이 무예도보 통지잖아요. 그렇죠. 실은 이 통하고 함께 연결된 통이 이 병학통입니다. 어정병학통이라고 해서 실은 이건 이 단체 진법서입니다. 이거. 이게 군사들이 이제 진영을 갖춰서 서 있고 전투하는 방식이거든요. 바로 여기에 이제 서 있는 군사들이 실제 어떤 움직임으로 무예를 펼치느냐가 바로 무예도보 통지에 들어가는 거고. 이 진법 안에서도 그러한 군사들의 마음가짐, 이 진영을 지켜야만이 바로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마음가짐들을 이 통지 안에서도 잘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단순히 육체적인 형태의 기술뿐만 아니라 이렇게 먼저 일담, 이력, 삼정, 사쾌라고 하는 정신수양을 또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말씀을 좀 들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뭐 아무리 물질 문명이 발달했다 해도 이 개인의 몸과 마음을 수양하는 스포츠 종목으로 이런 무예 종목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양한 종목들이 있는데 24기, 우리 전통무예 24기도 현대적인 스포츠로 어쩌면 자리 잡을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현대적 가치를 한번 저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요즘 학생들 보면은 거의 뭐 그 대학 가기 전까지는 앉아서 지내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 선비들도 대부분 앉아서 생활했단 말이죠. 근데 그 앉아 있는 생활을 보완하기 위해서 선비들 나름대로 그 양생술 같은 걸 통해서 체조라든지 뭐 이런 스트레칭 같은 걸 했어요. 그래서 그런 기록이 예컨대 뭐 퇴계의 기록에도 남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되살려서 지금 실제로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예도보 통지는 그런 양생의 차원이 아니라 정말 몸을 가장 효율적이고 정교하게 움직이는 것들을 모아놓은 책이거든요. 그래서 맨손으로 하는 권법부터
무기, 다양한 무기를 사용하는 거, 그 다음에 마상무예까지 정말 많은 것들을 담고 있어서 아마 이 24개를 다 하기는 제 생각에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현대적으로 되살리기는 어렵겠지만 그중에 권법이라든지 검법, 그 다음에 뭐 도, 봉, 창, 이 정도까지는 이렇게 그 세트로 묶어가지고 좀 이렇게 보급용으로 할 수 있지 않나.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게 어쨌든 조선시대의 병사들을 일반적으로 가르치는 매뉴얼이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이나 일반 그 시민들을 위해서도 충분히 이게 가능하리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서양에서도 무술에 대해서 동양의 무술, 또 한국 무술 특별히 관심 상당히 많습니다. 요즘은. 시간여행 강원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코너죠. 역사 가정, 역사 스토리 이프 시간입니다. 오늘은 무사 백동수의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그 뭐 소설이나 또 영화 속에 또 드라마 속에서 무사의 모습들은 여러 개성을 가진 모습으로 우리가 체험한 바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가정은요, 내가 이야기 속에, 영화 속에, 드라마 속에 무사 캐릭터 배우가 될 수 있다면 어떤 무사가 돼서 어떤 일을 하고 싶은가입니다. 상당히 이거 쉬우면 쉬울 수 있고 어려우면 어려울 수 있는 문제고 먼저 대답하시는 분이 유리할 수도 있는 문제이긴 합니다. 윤영준 학예사께서는 이 가정 속에 들어가신다면 유인석 장군 휘하에 들어가. 아니면 강원도의 의병이 활발하게 이루어서 많은 그 민간인들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참한 전투가 있었고요. 관군과 또 외병 일본군들을 맞서서 싸웠는데 유인석 장군 휘하나 아니면 강원도의 대표적인 의병 또 그 했던 분들의 휘하에서 훈련을 시키는 무사가 어떨까? 교관 책임자, 훈련 교관. 그러면 우리 20세기 초반에 우리가 역사적으로 치욕을 겪었던 이런 역사가 암울한 역사가 조금 더 새로운 빛으로 새로운 세상으로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처음에 말씀을 좀 수줍게 하시더니 갑자기 꿈이 상당히 크셨습니다. 감동입니다. 그런 무사가 되고 싶다. 여협객 최다미 협객께서는 어떤 무사가 되고 싶으세요? 저는 크게 다르진 않은데요. 제가 1910년도에 우리가 일본한테 당한 거는 그거 피하기 위해서 저는 임금님이랑 잘 지내는 무사 되고 싶어요. 우리 임금님 설득해서 우리 군대를 좀 키워서 이런 그 19세기 초에 그런 일을 좀 당하는 것을 좀 막을 수 있는 그런 힘을 키웠으면 좋겠어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다. 실제 무사 최용국 박사께서는 실제 무사이시지만 요즘은 그래도 뭐 실제로 칼을 진검을 들고 어디서 이렇게 하실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상상 속에서 가정이니까요. 어떤 무사 캐릭터로 어떤 일을 하시고 싶으십니까? 시기상으로는 이제 백동수보다 살짝 위쪽인데 김채건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정말 일본에 직접 검수를 배우기 위해서 잠입을 해서 숨어서 일본의 검수를 훔쳐서 배우고 그다음에 중국으로 건너가서 중국의 무예를 또 배우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정말 기억이 안 난 부분들은 이제 외관이라고 일본인들이 거주하는 조선의 부산 아래쪽에 존재하는데 거기에 숨어서 이렇게 땅굴 파고 이렇게 고개만 바짝 내밀고 이렇게 배워서 그것 기술들을 배워서 조선 군영에 퍼뜨리거든요. 그 내용이 실은 또 무예도보통제 안에도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인 김광택이라고 있습니다. 요 양반은 이제 정말 이제 검선이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기록에 보면 그냥 걸어서 금강산을 갔다 왔는데 이 집신이 하나도 달아지지 않았더라. 저도 이렇게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제 집이 수원이니까 수원까지 가는데 발바닥에 하나도 뭐가 먼지가 묻지 않았더라.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을 정도의 경지에 오르는 무사가 되고 싶으신 거군요. 꿈입니다. 지금 이루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풍모가 충분히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수련을 해야지. 예. 그리고 일찍이 6세부터 무사의 꿈을 키우셨다는 김풍기 교수님의 상상을 오늘 마음껏 한번 펼쳐보시죠. 예, 저는 사실 뭐 그 좋은 말씀들을 다 하셔서 그런데 저는 그 떠오르는 부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고려 때 그 무신 정권기에 보면 무신난이 일어났을 때 보면 잠깐 권력을 쥐었다 사라진 사람 중에 경대승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경대승 같은 인물이 되면 괜찮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제가 그 옛날 문헌을 굉장히 많이 이제 접하지 않습니까? 제가 읽었던 문헌 중에 제일 잘생긴 남자 같아요. 예. 정말 그 훤칠하고 그리고 사실은 그 친구도 깡패 출신이거든요. 뭐 비록 그 고려에 권력을 주긴 했지만 그럼 깡패죠 뭐. 그런데 조금 저하고 좀 안 맞는 게 자기 이름도 못 쓸 정도의 무식한 애였어요. 그러나 그런 것만 아니면 정말 그 잘생긴 무사가 한번 돼보고 싶은 게 제 꿈입니다. 예. 꼭 이루시기를 내 생에 그래야 내 될 생에 것 이루는 같습니다. 겁니까? 네. 잠시 상상했습니다. 김풍기 교수님이 그런 멋진 무사가 되는 모습을. 네. 자, 오늘 무사 백동수에 관한 얘기를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 새롭게 인식하게 된 건 이 무예도보 통지라는 책이 우리가 그냥 역사책에서 이런 무예지가 있다라고 흘려보낼 정도의 가치가 아니라 상당히 큰 가치를 품고 있는 책이라는 사실을 오늘 무사 백동수 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됐네요. 자, 시간여행 강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엔 더 재밌는 역사 얘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